어머니, 애가 아파서 못 가요. 지금 장례식장이야. 내 시아버지 마지막 길이잖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 눈부신 조명, 그리고 그 한가운데 웃고 있는 며느리. 그녀는 시아버지의 장례식 날 건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여기 경찰서죠. 사람 하나 잡아가 주세요. 며느리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개월. 그녀의 손끝에선 숫자들이 오갔고 그녀의 웃음 뒤엔 거대한 구멍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거짓, 그리고 조용히 가족을 무너뜨리는 손길이었죠. 이건 한 며느리의 타락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 어머니가 진실과 맞서 싸운 기록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그녀가 왜 경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었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66살 이정화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반년이 되었고 지금은 혼자 이 낡은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이 무너진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가을 오후였어요. 커튼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빛과 호박색이 뒤섞인 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거세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조용히 경고하는 것처럼요. 외곽의 이 작은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이상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죠. 마치 집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꼭 쥔 채로요. 40년 동안 약국에서 일하면서 굳은 살이 박히고 약병을 정리하느라 굽은 손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 손이 떨리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휴대전화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알던 세상이 통째로 흔들릴 만한 진실이 들어있었거든요. 경찰서죠?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처럼 갈라졌어요. 네,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람 좀 잡아가 주세요. 112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소가 어디냐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냐고 물었죠. 하지만 그 질문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위험한 상황이냐고요? 육체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다른 종류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속부터 파먹는, 보이지 않는 위험.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미 무너진 위험이요. 바닥에는 액자가 깨져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햇빛에 반짝였고 그 위로 사진 한 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남편, 나, 그리고 두 아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은 약국 대출을 다 갚던 날 찍은 거였습니다. 남편이 꼭 기념하자고 우겨서 어렵게 사진사를 불렀었죠. 그날만큼은 가난이 아닌 희망이 우리 가족의 얼굴에 비쳤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진은 바닥에 부서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의 믿음과 행복이 모두 함께 깨진 것처럼요. 시선이 옆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맨 아래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비슷하긴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요. 하지만 저는 제 서명을 손금처럼 알고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너무 크고 펜을 누르는 힘이 약했어요. 누군가 연습을 했겠죠.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명품 핸드백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 가방,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물건이었죠. 그 가방 안에는 화장품, 신용카드, 영수증들, 그리고 낯선 반짝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지노 칩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문가에 서 있던 큰아들 준호가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너무 비겁했습니다. 이러지 말라고요? 속고 빼앗기고 거짓말에 당하고 있는데 이러지 말라니요? 예전 같았으면 웃었겠죠. 하지만 그날 웃음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2년 동안 삼켜온 눈물과 자존심이 다 타버린 자리였거든요. 저는 허리를 펴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다 이해해주는 어머니, 맞고도 참는 어른, 아무 말 없이 견디는 희생자. 그 모든 역할이 끝났습니다. 2년이었어요. 730일 동안 가족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욕심과 거짓말에 빠지는 걸 봤고 아들이 그걸 모른 척하는 것도 봤습니다. 명절을 혼자 보냈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빗물에 녹듯 사라졌죠. 그럼에도 저는 믿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사랑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희망도 늘어나면 끊어지는 법입니다. 그날 드디어 끊어졌습니다.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란 불빛이 창문을 흔들었고 거실 벽이 파란빛과 그림자로 뭔가라 물들고 있었어요. 마치 내 안의 혼란이 그대로 밖으로 새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 이 가족, 이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사랑받는 어머니에서 이제는 치워야 할 장애물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요? 이제 그들의 눈에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산이었죠. 돈으로 바꿔야 할 대상, 그뿐이었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흩어졌습니다. 깨진 유리처럼 선명하고 아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처음 금이 가던 그날의 기억. 그걸 떠올려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찰이 물을 테니까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둘째 진호도 물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준호도 알아야 하니까요. 자신의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나 자신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약국을 일궈냈던 나 그 여자가 아직 내 안에 있다는 걸. 나는 지워지지 않았다는 걸요. 사이렌이 멈췄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판사 망치처럼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 순간 깨진 액자. 속 남편의 얼굴이 빛에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잘했어. 정화야.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토록 헌신적이던 어머니가 왜 자신의 가족에게 경찰을 불렀을까요? 그 답은 지난 몇 달 동안 조용히 쌓여온 일들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던 그 가족 모임들, 그리고 조심스러운 거짓말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 말이에요. 새벽부터 내리던 비는 아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세상 전체가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김정아 씨의 집 창문 위로 빗방울이 줄지어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자국이 마치 세월의 주름처럼 보였죠. 창밖 풍경은 희미하게 번지고 마치 오래된 수묵화처럼 흐릿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그 소리는 정화 씨의 마음속 어딘가를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혼자라는 걸 잊지 마. 그런 말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정화 씨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앉던 낡은 의자 위였죠. 그 의자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정화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의자 팔걸이를 쓸었습니다. 그 질감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죠. 30년을 함께한 집, 그리고 이제는 혼자 남은 세월. 그 모든 것이 빗소리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죠. 이제 내 차례야, 지켜온 걸 놓아야 할 때가 왔어. 정화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 처음엔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교회 친구들, 이웃들, 남편의 동창들까지. 하지만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죠. 전화는 여전히 왔지만 그마저도 언젠가 꼭이라는 말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리란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세상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거구나. 그래서였을까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을 때 그녀의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낯선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교회 친구가 왔나? 김 여사가 김치를 나눠주러 왔을까? 아니면 이웃이 비가 새는 지붕이라도 걱정해주는 걸까? 정화 씨는 불이 나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본 순간 그 희미한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큰 검은 우산 아래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 그리고 며느리 소연. 빗속에서도 그 얼굴들은 선명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인데 소연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밝았죠.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정화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2사람은 언제나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찾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향수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소연은 기다렸다는 듯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정화 씨의 집 특유의 단정하고 따뜻한 냄새는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향수 향이 대신 채웠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비싼 브랜드 옷, 반짝이는 구두, 완벽한 화장. 그녀의 손톱엔 진주빛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죠.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때 홈쇼핑 쇼호스트로 활약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소연은 생기 있고 진심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빛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미소는 계산적이었습니다. 카메라 대신 시어머니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집이 여전하네요. 정말 깨끗해요.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눈은 방을 훑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오래된 장식장, 남편이 손질한 옥 조각까지. 소연의 시선이 잠시 머물다 지나갔습니다. 마치 가격을 매기는 감정사 같았어요. 그 시선을 본 정화 씨의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호는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 축 처진 어깨. 엄마 짧은 인사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망치듯 흔들렸고 정화 씨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정화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엄마, 내가 평생 모실게라던 그 아이가 지금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서 있었거든요. 3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권하지도 않았는데 제일 좋은 소파에 앉았고 준호는 가장 끝자락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정화 씨는 맞은편에 앉아 2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빗소리와 시계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7분. 정화 씨는 머릿속으로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론을 꺼내기 전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완벽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교통 이야기, 새로운 식당 이야기.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준비된 대본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소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화 씨의 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 차가운 손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화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요. 소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죠. 어느 정도인데? 정화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이 4억쯤 돼요. 준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한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화 씨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4억이라니.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준호는 예전에 안정된 직장도 있었고 소연도 번듯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없었죠. 그런데 4억이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소연의 말은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지출 줄이고 재융자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정화 씨를 향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집을 팔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정화 씨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집을 팔라고. 그녀의 입에서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땀과 희생과 사랑이 배어있는 공간이었죠. 아이들을 키우고 웃고 울던 세월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걸 팔라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소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 집은 너무 크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즘 새 아파트 좋잖아요. 관리비도 덜 들고 경비도 있고요.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하지만 정화 씨는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요. 우리에게 이 돈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이제 그만 비켜주세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심장을 찌르듯 울렸습니다. 정화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작고 뜨겁고 그러나 오래 탈 불씨였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슬픔이었고 무너져버린 믿음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불씨가 결국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 아래에서 정화 씨의 세상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소연이 떠난 그날 오후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집안의 공기를 죄어놓은 듯한 무거운 침묵이었죠. 김정환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대로 앉은 채로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탁자 위에는 찻잔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중 하나에는 소연의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한 분홍빛 한 달치 장보기 값보다 비싼 립스틱. 그 자국을 바라보는 정화의 시선이 점점 흔들렸어요. 마치 그 흔적 하나가 자신을 조롱하는 듯했죠. 햇살은 점점 옅어지고 장판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어요. 정화는 그 먼지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유 없이 흔들리며 흩어지는 그 모습이 꼭 자기 자신 같았죠. 인생의 무게에 떠밀려 여기까지 와버린 노년의 그림자 핸드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꺼진 화면이 정화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한참 동안 그대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세월이 만든 굵은 마디, 수없이 반복된 노동의 흔적이 남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정화는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지었고 옷을 빨고 집안을 지켜왔죠. 그런데 지금 그 손이 향한 곳은
차가운 기계 한 조각이었습니다. 손자가 가르쳐 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밀면 돼요. 그때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얹혀 있었죠.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기억이 스쳐가자 정화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만 금세 사라졌어요. 대신 낯선 불안이 찾아왔죠. 정화의 손가락이 화면을 훑으며 과거의 메시지를 찾아 올라갔습니다. 복자,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복자 오래된 친구, 50년을 함께 해온 인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유일하게 안부를 물어오던 사람 정화의 마음에 그 이름 하나가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였죠.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던 시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지만 서로를 도우며 버텼습니다. 정화가 아플 땐 복자가 시장 일을 미뤄두고 죽을 끓여왔고 복자가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을 때는 정화가 대신 아이를 돌봤어요. 그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함께 걸어온 전우 같은 존재였죠. 그런 복자의 메시지를 다시 읽게 된 건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 한 줄의 글자가 정화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죠. 정화야, 미안하지만 내 며느리 지금 청담동 클럽 애저에 있어. 그 밑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반짝이는 은빛 드레스를 입은 소연이 웃고 있었어요. 손에는 샴페인 병이 들려 있었고 옆엔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영정 앞에 서 있던 그 시간에 소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비싼 샹들리에 아래에서 다른 세상 사람처럼. 정화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복자가 착각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예전 사진일 거라고, 단순한 오해일 거라고 수십 번이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아래 찍힌 날짜는 분명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화는 급히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낮췄죠. 준호는 괜찮니? 열은 좀 내렸어? 준호의 대답은 너무도 태연했습니다. 아, 엄마. 그냥 감기래요. 소연이가 오늘은 옛날 회사 사람들 좀 만난대요. 사업 때문에 인맥 관리해야 한다고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엔 인맥이 다르잖아요. 그 말이 정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차라리 화를 냈다면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정화는 입을 다물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정화는 복자의 메시지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국화향이 코끝을 찌르고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에요. 정화야, 가족이 전부야. 싸우지 말고 평화를 지켜야 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남편은 평생 그런 사람이었죠. 갈등을 피하고 늘 화해를 택하던 사람. 그래서 정화는 결국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때의 자신을 현명하다고 믿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고 합리화했죠. 하지만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때로는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거짓과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고독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자 위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죠. 정화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천천히 메시지를 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천천히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그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클럽에 있던 건
소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화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며 작게 울렸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배신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요. 눈은 멈췄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죠. 정화 씨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장례식 이후 3달, 시간은 흘렀지만 슬픔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얼음처럼 굳어 있었죠. 그날 본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검은 옷 대신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웃던 며느리, 소연 나이트클럽의 붉은 조명. 아래서 웃던 그 표정이 시간이 흘러도 정화 씨 마음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땐 실수였을 거야. 사람이 너무 힘들면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지. 정화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손자의 엄마니까 단 한 번만은 믿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사람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보지 않으려 해도 느껴지는 것들. 정화 씨는 알았습니다. 그날 본 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요. 그건 감춰진 커튼. 뒤에 진짜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커튼 뒤를 봐버리면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법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정원에 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돌보던 장미들이 이제 막 봉오리를 틔우고 있었어요. 차가운 흙 냄새가 손끝에 스며들었습니다.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죠. 여보, 봄이 오네요. 대답은 없었지만 늘 그랬듯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듣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복자였습니다. 평소엔 야, 밥 먹었어? 하며 호탕하게 웃던 친구였죠. 그런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낯설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화야, 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오늘 좀 만날 수 있을까? 그 한마디에 정화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가 그런 말투를 쓸 때는 세상이 조금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복자의 분식집은 재래시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평소엔 떡볶이 냄새와 사람들의 수다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조용한 고해소로 바뀌었죠. 정화 씨가 도착했을 때 복자는 이미 보리차 2잔을 따라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 대신 식은 차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복자의 얼굴에는 평소의 씩씩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복자가 숨을 한번 깊게 내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야, 나 진짜 말하기 싫었는데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 그리고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한 채로요.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안에는 정화 씨가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지하 도박장 같은 곳 천장이 낮고 붉은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소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포커 테이블 앞에서 웃고 있었죠. 옆엔 비싼 정장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낯선 열기가 서려 있었어요. 절제 대신 쾌락의 불빛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 명확했습니다. 소연이 룰렛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엔 두꺼운 칩. 덤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세계의 룰을 잘 아는 사람의 손놀림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 그건 정화 씨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소연이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사채업자 같은 남자들. 무표정한 얼굴, 반짝이는 금시계, 그리고 사냥감을 바라보는 눈빛. 그런데 소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요, 정화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몸이 차가워졌어요. 복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사촌이 이런 클럽에서 일해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데야. 거기서 내 며느리를 몇 번이나 봤대. 거의 매주 간대. 근데 따는 게 아니래 잃고 있어. 몇백, 몇천씩 분식집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 씨는 두 손으로 차잔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요. 그리고 마침내 물었습니다. 준호가 말한 그 빚 4억 원. 그게 그것 때문이야? 복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준호 빚 아니야. 소연이야 장례식 전부터 했대. 아마 더 오래됐을 거야. 준호 이름으로 카드도 만들었대. 그 약국 건물 있지? 담보로 사채까지 썼어. 순간 정화 씨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뒤집히는 듯했죠. 숨이 가빠졌고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번지고 발밑에 그림자가 흔들렸죠.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요. 집에 도착해서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신문을 읽던 그 자리 시간이 멈춘 듯 고요만 가득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해본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일, 가족을 조사하는 일, 몇 시간을 꼬박 세웠습니다. 해외에 있는 큰아들에게 연락했고 오래전 인연이 있던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상상보다 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소연의 도박은 단발적이지 않았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되어 있었고 가짜 서류와 대출, 준호명의 카드까지, 심지어 남편의 유산까지 손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화 씨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호야, 엄마야 이거 봐. 사진과 내역서를 전송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이내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소연이 싫으시죠? 근데 이런 말은 너무하세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간 정화 씨의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죠. 그날 이후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자 생일도 명절 인사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남았어요. 하지만 정화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폭풍의 전조라는 걸요. 결국 그들이 다시 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오후, 초인종이 울렸죠. 문 너머 준호와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그리고 다시 요구하러 온 눈빛. 정화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을 때라는 걸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지키는 대신 싸울 거였습니다. 정화 씨는 가족의 배신을 다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창문 밖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회색 하늘 아래 정화 씨의 집은 마치 세상의 한가운데서 고립된 섬 같았어요. 거실의 공기도 무거웠습니다. 숨을 쉬면 숨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올 것 같았죠. 따뜻했던 가족의 공간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 냉랭한 긴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다정하고 부드럽던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표정 밑에서 무언가가 금이 가득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집 부릴 시간이 없어요. 꿀처럼 달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강철 같은 톤이 대신하고 있었죠. 채권자들이 협박하고 있어요. 2주 안에 못 갚으면 준호가 직장을 잃어요. 우리 모든 걸 잃게 돼요. 모든 것 그 단어가 공기 중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정화 씨의 입꼬리가 천천히 일그러졌죠.
소연이 말하는 모든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명품 가방, 외제차, 겉으로 번지르르한 삶. 그게 진짜 모든 것일까요? 정화 씨의 시선이 며느리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손끝, 귀걸이, 손톱까지 하나같이. 절박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갓 손질한 매니큐어, 반짝이는 다이아 귀걸이, 브랜드 화장품으로 완성된 얼굴. 그녀는 필요한 것을 모르는 여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모든 걸 희생하라는 거예요? 정화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이 집은 남편의 전부예요. 그리고 제게 남은 전부이기도 하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불타오르며 폭발했죠. 돌아가셨잖아요. 죽은 남자를 위해. 재단 같은 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살아있는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식보다 추억을 선택하는 게 어떤 엄마예요? 준호가 움찔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만 바라본 채 어깨를 떨어뜨렸죠. 마치 어른의 껍데기를 쓴 아이 같았어요. 정화 씨의 심장이 쪼개지는 듯 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저렇게 무력해진 건 결국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밀려왔거든요. 그동안 평화를 택하느라 너무 많은 걸 침묵했죠.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또렷해졌어요. 정화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시아버지 장례식 날 클럽에서 놀던 며느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건 가족의 미래를 도박으로 날려버리고 나이든 시어머니한테 집을 내놓으라니요. 당신이 갚을 빚을 왜 내가 떠안아야 하죠? 정화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복자가 보내준 사진들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몇 시간도 안 돼요. 클럽에서 웃고 있는 소연의 모습. 그리고 강남의 불법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심지어 사채업자들과 마주 앉은 사진까지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소연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약했어요. 거짓말은 언제나 늦게 도착하죠.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정화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말해봐요. 왜 제가 평생 일해서 만든 걸 포커판에 던져야 하죠? 준호가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정화 씨가 단호히 끊었습니다. 장례식 때도 참았고 거짓말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건 절대 안 돼. 그 순간 소연의 표정이 뒤틀렸습니다. 이기적인 노인네. 그녀의 목소리에 독이 묻어 있었죠. 이 큰 집에 혼자 앉아 계시잖아요. 아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만 있겠다고요? 정화 씨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가족을 말할 자격은 없어. 소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탁자 위에 액자를 잡았습니다. 이런 낡은 것들부터 팔면 되잖아요. 남편의 사진이 든 액자였습니다. 그 순간 정화 씨의 손이 반사적으로 뻗었습니다. 그 손 놓아요. 손끝이 소연의 손목을 움켜쥐었죠. 짧고 단호한 힘이었습니다. 찰나의 정적 그리고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깨진 유리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사진은 조각난 유리 틈에서 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미소가 이제는 보호받지 못한 채 나가요. 정화 씨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준호가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도 두려움이 비쳤죠.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방금 벌어졌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고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가 떨리는 손끝에 닿았습니다. 정화야, 돈이 걸리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야. 진짜 가족은 요구하지 않아. 지지해주지. 진짜 가족은 빼앗지 않아주는 거야. 그 말이 불씨처럼 가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정화 씨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진호야, 우리 모아둔 자료 있잖아. 경찰에 보내. 전부 다 잠시의 침묵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확실해요? 확실해. 지금 해. 통화가 끊기고 방 안에는 폭우 소리만 남았습니다. 정화 씨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깨진 액자 옆에서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낮게 속삭였죠. 이제는 내가 지킬게요. 우리가 만든 걸.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기와 협박, 불법 도박 관련 증거가 있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소연의 숨소리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화 씨는 남편의 사진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녀의 결심에 답하는 듯했죠. 이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화 씨가 물러서지 않을 차례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먼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그것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마치 한 세상의 거짓과 침묵을 뚫고 들어오는 진실의 울림 같았죠.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안엔 냉랭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소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한 구두굽이 콘크리트를 찍는. 그 소리는 누군가의 인생이 끝나고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정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은 채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 묵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정화는 사흘 전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었죠. 서재 깊은 곳에서 위조 서류를 발견한 후 멀리 샌프란시스코의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어요.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밤새 달려온 아들이었죠. 눈이 충혈돼 있었고 품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안겨 있었습니다. 그 속엔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기록, 위조된 문서, 증언서, 그리고 도박장 사진까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차례였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박소연 씨, 사기와 문서 위조,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소연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뭐 하신 거예요, 어머니? 소연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지켰어요. 그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잠시 뒤 경찰관들이 소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몸부림쳤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가족을 파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소리가 울부짖음으로 퍼져나갔죠. 하지만 정화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가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남은 걸 지키는 중이에요. 문이 닫히고 정화의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진호가 서류철을 내려놓자 탁자 위에서 툭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도 묵직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켰어야 했는데. 정화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가 더 이상 남편을 닮은 강한 사내가 아니라 겁에 질려 길을 잃은 소년으로 보였어요. 넌 진실보다 그 여자를 선택했지. 정화의 말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내리꽂혔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편한 걸 택했어. 준호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회한이었고 늦은 깨달음이었죠. 정화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막 그친 창문 너머 장미 덤불이 보였어요. 남편이 젊은 시절 심었던 장미. 죽은 줄 알았던 가지 끝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구름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 빛이 남편의 사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미소 짓고 있는 듯 했죠. 정화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쉬운 게 아니라 옳은 걸 선택했어요. 혼자서라도 나 자신을 지켰어요. 그 말은 남편에게 보내는 고백이자 스스로에게 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나무 바닥을 부드럽게 비추고 마치 새 생명이 깃드는 듯 했죠. 정화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제주 녹차였어요. 찻잔을 들고 남편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꺼낸 일기장을 펼쳤죠. 정화, 당신은 스스로 아는 것보다 강합니다. 힘든 선택의 순간이 오면 옳은 걸 택하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화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어요. 슬픔의 끝에서 피어난 조용하고 진짜 미소였습니다. 준호는 떠나기 전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치료받을게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게.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그날 밤 집안의 불을 하나씩 끄며 정화는 오랜만에 마음속의 고요를 느꼈습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었지만 분명한 평화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장미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정화는 속삭였어요. 그래요, 이제 됐어요. 이제야 진짜 나로 돌아왔네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고 단단했으며 무엇보다 존엄했습니다.